자까지의 그 과정은 인간의 삶을 통해서 또다시 자식이 나오는 사이까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끝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5강 사람의 모양 1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 1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인간의 그 어떤 그 동물과 식물과 이 삼라만상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큰 대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현상계를 대분류했을 때 동물과 식물과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없는 그 무생명체, 그런 어떤 광물, 이렇게 해서 대분류를 나누잖아요. 아주 고전적인 그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건 안 했건 간에 이런 어떤 부분을 다 한 번씩은 외웠잖아요. 식물, 동물, 광물. 그래서 인간은 동물의 범주의 대분류 속을 나누자면은 그 속이 동물에 속하지만 인간을 따로 떼어서 얘기할 때는 한자 문명권에서는 두 가지의 분류법으로 설명을 하죠. 그게 유정물과 무정물이라고 하는 분류법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있을 유자 뜻정자하고 그 다음에 없을 무자 뜻정자니까 이건 뭐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뜻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그 이제 그 동물을 나누고 있는데 그 유정물에 인간은 속한다. 그러면 그 유정물은 또 무엇이냐? 유정물을 또다시 나눴을 때 종생, 즉 수직으로 하늘 바라보기 종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과학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얘기예요. 이건 다 종생이다 이 말이죠. 세로종자 종생이죠. 근데 그게 식물인 이유는 즉 하늘 바라보기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원적 존재들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형, 세로가 나왔으니까 가로형은 지금 이제 날개 달린 동물, 사지가 달린, 네 발 달린 동물, 뭐 이런 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횡생이라고 해요. 횡생, 가로형자, 형자. 네 발로 다니는 거. 근데 하나는 날개가 있고 하나는 앞다리 두 개까지 합쳐가지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이죠. 근데 인간도 그러한 유정물에 속하기는 하는데 서서 사는 족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립자에다가 입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한자 문명이. 무정한 것은 그야말로 무정한 것이죠. 그건 뭐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총칭하는 말이니까 그건 뭐 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인간은 입생이라고 하는 분류 방법으로 또다시 동물과 다른 어떤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여기 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니까 학부 1학년 때 하면은 뭡니까? 교양철학 뭐 한두 시간씩 다 공부했잖아요. 그 뭐 교양철학 시간에 한 번씩이나 다 들어본 얘기니까 뭐 이건 뭐 존재론 쪽 철학 체계도로서 또 한번 음미해보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광물을 기반으로 하는 그것이 맨 밑 바탕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의 생명체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그 식물 세계까지의 단계가 한 단계가 위에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런 생명은 생명인데 조금 더 이제 동물 정령이라고 하는 정미할 정자죠. 거기에서 정자는 뜻정자가 아니고 정미하다 할 때 그 정미할 정자에다가 홀령령, 신령령이라고 하는 동물의 세계를 위에다가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그 어떤 그 인간을 놓았는데, 그것이 영혼을 가진, 즉 정신세계를 가진 인간을 맨 위에 놓음으로써 이제 그 존재하는 현상계의 모든 층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나는 여기서 존재론적 철학 체계도라고 하는 말로 여기에서 그것을 지금 표시는 해놨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철학자가 나와도 이렇게뿐이 설명을 하고 층위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데, 나도 잠정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이게 존재론적 철학 체계도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문짝을 하는 사람으로서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해버리면은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착각 내지는 착시죠, 착시. 이게 철학 시간에 혹시 이렇게 배웠다고 하더라도, 우째 자비는 그것이 원론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얘기인데 하고 짓거리더라. 예? 그렇게 접속을 끝내세요. 예? 예? 이거 자꾸 여기 기독교적 관점에 이제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나는 좀 그래요. 아무튼 그건 이제 서양 철학적 관점에서 나는 층위의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특징 짓는 이제 그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층위를 나누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인간은 손을 쓸 수 있는 동물이다 하니 머리를 가진 동물이랄지 뭐 이런 이제 단어들로 설명을 하죠. 도구를 만들어서 쓰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죠. 그 공작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머리로 이제 헤아리고 이제 한다고 해서 그것은 이제 한자어로 이치리자를 써서 이성인이다. 이게 공작인과 동시에 이성인이죠, 인간은. 그러나 공작인과 이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 방법이 서양에서는 이런 것을 알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을 처음 정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근데 그것이 가짜내서 내가 여기다 알았는데도 다 잊어버려갖고 모릅니다. 공작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한 그 학자가 누구인가, 이성인도 있어요, 다. 근데 그것은 설문해자에 등장하는 한자가 9353자라고 그랬죠. 그 9353자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불어나가지고 6만자, 거의 뭐 8만자에 가깝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정확한 것을 아주 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한자의 숫자는 한 4만 8천여 자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현재까지. 그게 가장 정미한 한자의 숫자를 얘기한 것인데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4만 8천여 자가 정확한 숫자인지 어쩐지. 하여튼 중국 놈들의 그 사람 머릿수 헤아리는 것하고 한자의 숫자 헤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알 수가 없어.
금방도 태어나고 금방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증거하는 방법은요, 공자견이라는 것은 손발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이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쓴다는 얘기고. 그래서 머리에 해당하는 것하고 손에 해당하는 것에 그 부숫자는 손숫자하고 마음심자예요. 그래서 손숫자 부수하고 마음심자 부숫자에 해당하는 글자가 가장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분류를 해보면 퍼센트라는데 5분의 3이 손수변에 해당하는 것과 마음심변에 해당하는 글자예요. 전체 한자에. 이것은 놀랄 노자예요. 한자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48,000자라고 하는데 그것의 5분의 3이 손수변과 마음심변에 다 속해 있더라. 그 많은 한자 중에 5분의 3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자, 전체 한자를 정복하는데 최고로 빠른 방법은 손수변과 마음심변을 우리 결계 선생한테는 꼼짝도 못해, 일이야. 수제자. 이거 정말에 이거 두 글자만 정복하면 그냥 다 꿰뚫을 수 있어. 서양인들이 뭐 어떤 철학자가 공자견이라고 했는가, 이성인이라고 했는가, 그거 한자 부숫자에 마음심변하고 손수변 숫자 헤아려가지고 그렇게 정의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이 많아요. 내가 나라국자 얘기했잖아요. 16세기 최고의 서양 철학 과학자 중에 루소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라국자 하나를 컨닝고 해가지고 국가 성립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건 나라국자 그대로 풀이하는 말이에요. 그게 국가 성립 3요소라고 하는 말이. 근데 그때 딱 넘어갔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라이프니츠 나오기 바로 직전이고 루소가 나와가지고 뉴턴이란 말입니다. 서양 철학 과학의 최고 르네상스를 구가하는 시절이에요. 그때 북경에는 말입니다. 독일에, 영국에 수많은 동부 유럽의 선진국들이 선교의 목적으로 파견한 지식인들이, 신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지식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한자 문명이 가지고 있는 유학적, 성리학적, 주자학적, 양명학적 내용, 그 다음에 그 과거의 이야기들, 한자에 대한 이야기, 음양 철학적 이야기, 역경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다 깨알 같은 글씨로 번역을 해가지고 다 보냈어요. 그게 독일의 라이프니츠 대학 지하 창고 수장고에 가면은 부배라고 하는 신부가 말입니다. 주자학에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깨알같이 써서 보내고, 역경에 나오는 없다 음양에 대한 이야기, 소위 얘기하면은 천지인 삼재론적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자기 나라 언어로 치환시켜가지고 깨알같이 써서 보냈어요. 나라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근데 나라국자를 살펴보니까 그 세 가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라이프니츠가 지금 계산기의 시조 아닙니까? 있다 없다, 0과 1의 상관관계, 이진법의 상관관계를 깨알같이 적어서 보냈어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산기계가 나온 거예요. 내가 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얘기했죠? 네. 예? 로마 교황청이 말입니다. 사신 보냈어요. 우리나라에.
고려 때 그러고 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계속 보내요. 궁금한 게 있는가 봐요, 아마. 요즘 얘기가 하도 유튜브가 난리를 치니까 하는 얘기지만, 장영실이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장영실이가 누구예요? 위대한 한글 얘기는 하고, 그 다음에 세종의 과학을 얘기할 때 베라벨 얘기를 하면서 장영실 얘기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 장씨가 원래 지금 뭐입니까? 지금 중국이 뺏어먹고 지금 안 내는 땅 있잖아요. 나라 이름도 지금 잊어버렸네. 예? 어디요? 몽골? 아이, 몽골 말고 더 저쪽에. 저쪽 서쪽에 그 강대한 티벳 네. 달라이라마 네. 티벳 말고 그 나라 이름이 있잖아. 이게 왜 이래? 여원 선생은 알면서도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항상. 중국 땅보다도 그 땅이 더 커요. 정말 생각 안 나네. 송원도 더불어서 나하고 똑같이 꿈벅꿈벅 오면 돼야? 지금 그럴 군번 아니잖아. 팍팍 튀어나와야지. 어디가 중국보다 크지? 티벳 말고? 거기 사는 사람들 이름으로 얘기할 때, 국명으로 얘기할 때. 티벳은 너무나 광대한 땅덩어리 포괄적인 개념이고, 모르는 대로 넘어가. 내가 지금 뭔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나 거기다 갖다 놓아야 되는데. 선가. 예? 선가. 마음의 부수가 많고 국가. 예. 국가. 작게는 장영실이 얘기하다가 갔구나. 장영실이가 거기 사람이라고 해요. 장씨의 장씨가 우리나라 어른장자 쓰는 성씨, 장씨 많이 있잖아요. 인동장씨를 포함해갖고 몇 개 그 본성바지가 있어요, 장씨들이. 근데 장씨들의 원래 시조는 다 거기에요. 거기 티벳의 회교도의 종족 그 사람들이 고려 때부터 수없이 우리나라하고도 교역을 해요. 이렇게 좁은 세상이 아니에요. 고려 때 개성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국제도시예요. 여기 가다가 파주 있잖아요. 거기 바로 앞가, 거기를 이제 병난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국제도시가 있었다고 하는 거 얼마 전에 발굴했어요. 내 후배 아이가 하나가 거기서 발굴하다가 걔 상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제도시의 성립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와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호텔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고려 개경에 외국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호텔 지역이 발굴되어졌어요. 저 가다가 보면 파주. 여분 쓸데없는 얘기만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근데 이런 것이 다 사실은 또 재밌으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장영실에는 그만큼 세종시대 때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세종이라고 하는 영특한 그야말로 성군이 얘는 어떻게 된 것이 말이야. 못 만드는 것이 없어. 지도책도 만들고 그냥 해시계도 만들고 물시계도 만들고 천상열차 분야지도 하늘의 천문도도 그냥 알고 있고 그냥 이게 서양과학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을 그 실크로드에 살던 회의인들이 돈이 아니면 안 오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오는 것이지 그 험난한
실크로드를 따라서 픽업한 거예요. 상놈 중에서도 상놈이었어요. 장기실은. 족보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이제 세종이한테 이제 그야말로 픽업이 된 사람이라서 나중에 막 면천을 시켜주고 좋은 이제 본관도 이렇게 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 이 장씨 들으면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 예?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이게 이거가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는 가장 머리 좋은 아리안과 스키타이의 혼혈족이라고 그래요. 아리안과 우리 민족은 스키타이의 혼혈이 많고, 신라족 속이 스키타이의 한 동쪽으로 간 후손이라고 그래요. 알려져 있기를. 지금 종족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리고 아리아는 이제 인도로 가가지고 지금 인도에 이제 주류 민족들을 만들고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민족은 그만큼 신라 때부터 지배 계급이 박석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신라. 예? 박석김은 순수한 우리 땅의 성씨잖아요. 근데 어느 날 김씨가 탁 왕족의 시조로 등장하죠. 그게 김할지잖아. 그 김할지서부터 우리 민족의 신라의 지배계급이 형성이 되어졌다고 여기 막 많은 그 학자들이 연구하는, 특히 그 충남대학교 같은 윤명철 교수 같은 분들은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나는 그런 그 인류학적 그 어떤 관점에서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니까 여기서 그만 거짓말을 하기로 하고.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다. 다만 그 피내림이 가장 온전한 단일한 지배 계급이 어느 날 갑자기 강국으로 등장을 했다. 그게 신라다. 그 신라가 삼국을, 후삼국을 통일해서 최초의 통일국가가 이루어졌다. 발해까지를 통일했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했겠지만, 발해는 통일도 하기 전에 멸망한 원인이 밝혀진 나라예요. 발해는 어떻게 해서 멸망하는 거니? 백두산이 얼마나 광대하게 크게 오랫동안 터졌는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뿔뿔이 헤어지면서 국가가 스스로 멸망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됐어요. 발해라고 하는 발해국이. 근데 그 신라가 등장하는 시점서부터가 우리나라의 지배계급 중에 특이한 지배계급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서양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청동기, 철기 문명의 가장 핵심 국가의 민족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키타이, 아리안 족속의 한 갈래에서 우리는 동쪽으로 온 한 갈래가 신라에 들어와서 지배계급이 됐을 것이다 하는 증거가 신라의 경주에 있는 무덤만 파면 금관이 나오고 막 칼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금관에 그 모든 그 세공술이랄지 그 보검에 박혀 있는 그 보석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서양 유럽이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의 가장 핵심적 국가였을 것이다. 그런 국가 민족이었을 것이다. 그런 국가의 주체 민족이었을 것이다고 하는 두 족속이 있는데, 그게 스키타이 문명이고 아리안족이고, 족속명으로 얘기하는
그 족속 중에서도 동쪽으로만 실크로드를 통해서 왔건, 초원의 길, 스탠로드를 통해서 왔건, 어느 길로 와가지고 만리장성을 넘어가가지고 중원은 쳐다보지도 않고 한반도로 내려와가지고 신라를 먹어버렸더라. 어느 날서부터. 그러면서 그 건국의 이념까지도 소 김천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알에서 나왔다. 불알에서 나왔다. 불알이 두 가지가 있어. 뭐예요, 불알이? 네. 또, 난다. 사내들이 가지랭이다 타고 다니는 그 씨알 있잖아. 걔도 불알이라고 그래. 고안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불알의 의미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소 김천씨는 태양 족속이라는 뜻이요. 아리안과 스키타의 이 족속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족속이었다는 뜻이고, 근데 태양을 숭배하지 않은 족속은 인류 문명사에 거의 없어. 다 숭배했어. 대부분이. 근데 그 중에서도 소 김천씨의 사망오제에 등장하는 이제 이름이에요, 소 김천씨는. 근데 그 오제에, 사망오제에 소 김천씨에 등장하는 그 족속의 갈래는 특히나 쇠금자, 예? 우리가 성김자라고 알려 있잖아요. 그것은 원래 철을 얘기하는 철, 청동기가 아니야. 그래서 태양에 사는 그 새를 뭐라고 했느냐? 태양의 주인은 쇠로 만든 새. 그래서 쇠금자에다가 까마귀 오자, 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까마귀는 그렇게 뜨거운 태양 속에서 온도를 견디면서 살아야 되니까 쇠는 뜨거운 것에도 견디는 걸로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쇠로 만든 까마귀라는 거야. 까마귀는 걸고 전체가 새카매, 눈동자까지도. 그래서 인간이 태양을 바라본 결과 그 흑점들이 보이는 것이 파닥파닥파닥. 아, 까마귀가 날고 있구나. 그것도 세 발 달린 까마귀가. 그래서 삼조고라고 하는 그러한 신화 속에 태어난 사나이가 김알지라 이 말이요. 그 왕조에서부터 이 한반도라고 하는 삼한지역, 소위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부족연맹체들이 나중에 이제 백제 가야 이제 신라로 발전하는 것이잖아요. 그 국가들로 그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삼한의 그 부족 국가의 형태가 국가적 형태로 이제 변할 때 신라가 강성하게 어필하는데, 그 강성하게 어필하는 것이 철기 문명이 확 들어왔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 아직 이 땅은 청동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고급의 그야마 하이레벨의 그냥 어떤 철기 문명이 확 들어와버렸다는 뜻이요. 그래서 옆에 가까운 데서부터 먹어야 할 것 아니야. 가야. 제일로 이 아픈 것은 백제잖아, 옆에.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는 그때 스스로가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자꾸 약해지니까 뺏기도 쉬웠지. 그래갖고 저 압록강까지 이제 간 것이지. 그게 후삼국의 통일이 된 신라의 융성한 시대죠. 그 시대도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리고 고려에 이제 뺏겨가지고 헌나보고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후손들이 금나라를 만들고 얼마나 강대한 지구상 가장 강대한 징기스칸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땅덩어리를 만든 왕조는 애신강나 신라의 후손 청왕조가 건국한 지구의 가장 위대한 왕국이다.
그거 전체를 우리 민족이라고 하자? 그건 너무나 과하다. 표현이. 내 강의를 여기까지만 오늘 설명을 하고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딱 됐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결정 못 지은 건